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아침에 불엄을 깨문 정월 대보름이고요. 또 아무한테나 초콜릿을 선심을 쓰기도 하는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죠. 저도 아무나가 되어서 오늘 이 YTN 라디오 제작국에서 돌린 초콜릿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날인데요. 며칠 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신문 광고를 내면서 많이 알려졌는데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테러리스트라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이러면서 막장보다 더 반역사적인 망언, 폭언을 내뱉을수록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더 크게 기념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엄이랑 초콜릿을 드시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까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읽는 날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안중근 의사 훌륭하신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하셨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제게 처음으로 조카가 생겼던 날이고요. 또 할머니 생신이기도 해서 남다른데 생일 맞은 가족들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빌어보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요기획 있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과연 고용률을 올리는 해법일 수 있나?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3, 4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승표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예, 오늘 국내 기관과 외국인의 모처럼 쌍끌이 매수입으로 투자 심리 안정 회복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69% 상승한 1940.28포인트를 마쳤고 코스닥 시장도 0.15% 상승한 522.58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볼 때도 코스피는 플러스 0.9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일주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플러스 1.58%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미국의 1월 소매 매출이 부진한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할 정도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기관은 건설, 보험,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3영업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도 전기전자, 전기가스,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3영업일 만에 사자세와 함께 코스피 상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통신, 의약품 단 2개의 업종만 하락했을 뿐이고요.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호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전기가스업이 2.49%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운수창고, 운송장비, 기계, 건설업이 1% 이상 상승하는 등 나머지 전업종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산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한 5조 원 가까이 팔았다고 들었는데 그만큼을 앞으로 또 메워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현재 연간 수익률을 보더라도 코스피 아직까지는 그 작년 말 대비해서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주가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가치 측정을 해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일단 그 추세적인 전환 여부는 불투명하더라도 코스피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그런 추세적인 그 매력, 추세적인 매수의 유입 가능성은 일단 대외 여건의 안정과 더불어서 또 코스피만이 가지는 그런 매력이 부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네. 이 앞으로 이제 1분기에 대한 눈높이는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4, 4분기 어닝 시즌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다소 좀 부진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1, 4분기는 물론이고 2, 4분기까지도 실적 예상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업종에 걸쳐서 이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의 상승 자체가 다소 좀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기는 다소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까 업종들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서울 반도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서울 반도체 주가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와 동일한 주가를 기록하면서 제자리 걸음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반도체는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 4%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시장 확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965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2년보다 190%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연간 매출을 1조 321억 원을 달성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1, 4분기에도 조명과 자동차용 LED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이 대략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서울 반도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LS와 같이 4,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LS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끝에 어제보다 7.2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LS의 작년 4,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46%나 감소를 하면서 80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1,500억 원 내외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쳤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3%와 33%씩 감소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에 자발적으로 영업정지를 선언한 JS전선이 대규모 품질 보증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1940선을 턱걸이하면서 넘긴 걸 보고 주말을 맞으니까 좀 마음은 편하네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공공부채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산출된 것이라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공공채무에 대한 통계는 있었는데요. IMF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공공부채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부 부채에다가 공기업 부채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통계를 낸 건데, 물론 공기업 중에 이제 금융공기업은 빠집니다. 금융기관들은 좀 별도니까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인된 국가 통계가 나왔는데, 금액이 우리나라 공공부문 총부채가 820조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 부채는 이제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한전이라든가 LH라든가 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금융 이외의 공기업들 여기까지 부채를 합치니까 2012년 말 기준으로 821조 1,000억 원. 그래서 1년 사이에
67조 8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보증 채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이 지고 있는 부채고요. 만약에 이제 예컨대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되면 결국 그거는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보증 채무를 합치면 그것도 한 613조 원이 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 1인당 부채로 나눠보면은, 가계부채에서 한 1980만 원 정도의 빚을 국민들이 다 지고 있고요. 네. 또 이 공공부문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한 3,500만 원 정도의 모든 국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공공부채라는 것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 세금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네. 또 가계부채 문제도 이것이 다 갑자기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부채 규모가 많은 건 분명하고, 그리고 공공부채가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안정돼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공기업 부채까지 집어넣으니까 느낌이 확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줄여야 되고요. 공공부채, 공기업 부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방만한 공기업 경영 문제, 또 과다한 부채 문제가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정부가 그거 감축을 위해서 아주 강한 드라이버를 지금 걸고 있는데, 공공 부분은 사실은 재정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위기를 겪을 때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재정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을 때 거의 모든 재벌 기업들이 휘청거렸고, 은행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외환보유액이 사실상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고 IMF 체제를 졸업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 재정만큼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건전성을 유지했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정부가 건전하니까 어쨌든 추경도 짜고 여러 가지 왕성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부가 재정 위기에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공공부채 문제 너무 이거에 대해서 호들갑 떨리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공공부문 부채라는 게 당장에 내 세금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그게 또 가계의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부채가 우리 GDP 대비해서 몇 %다 이런 통계도 나왔나요? GDP에 대입을 해보면은 글쎄요, 이게 64.5%군요. 그런가요? 네. 이게 다른 데랑 좀 비교를 해봐야지 조금 더 건전한 근데 다른 나라는 이 기준으로 짠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적 비교 어렵고, 이제 국가 부채만 따지면은 대략 한 40%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 굉장히 건전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군요.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가 오늘부터 그러면 영업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요? 17일부터 지금 들어갔는데요. 17일 0시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또 기프트카드든 신규 회원 모집 발급이 전혀 안 됩니다. 5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완전히 중단이 되고요. 또 현금 서비스나 신규 카드론, 리볼빙 이런 것도 새로운 약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방카슈랑스도 못 팔고, 또 통신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 고객에 대한 영업 외에는 일체 신규 영업은 안 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 고객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3개 카드사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3군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지금 아마 고객분들이 있을 텐데, 기존 거래는 문제 없습니다. 그 카드 가지고 계셔도 결제하는데 문제 없고, 거기서 이미 약정된 한도 내에서 현금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카드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없던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영업이 새로운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공익 목적의 뭐 카드들, 뭐 아이사랑 카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이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카드사들 상당히 신규 모집이, 신규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카드사가 매달 신규 회원 모집 규모가 한 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3개월이면은 한 30만 명 고객의 유치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손실만 한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얄팍하게 요 때를 틈타서 이제 다른 카드사들이 뭐 거기 고객을 빼오고 뭐 이런 행태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금감원은 그것도 지금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그거 하더라도 네. 고객들이 워낙 이번에 이거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카드를 더 만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불행한 사태였고 예.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네. 굳이 거기서 한 가지 뭐 의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걸로 예상되는 부수 효과를 따져본다면 아마 이 카드 발급에 대한 이 거품, 그죠? 예. 쓰지도 않는 카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고, 예, 꼭 휴먼 카드가 아니더라도 뭐 1년에 한두 번 쓰는 카드, 네. 뭐 예를 들어서 극장 할인을 받기 위해 예.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이공원 할인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너무 빈번한 카드 발급 관행에는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애써 순기능을 찾은다면 그런 데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애써 찾으셨군요. 네. 그리고 또 3사, 문제되는 3사죠. 이동통신 3사가 또 영업정지에 놓일 상황이라고 하나요? 저는 이거 이동통신사들의 이 보조금 부분 좀 무법천지라는 생각도 왜 하게 이렇게 안 되는데. 고쳐질까요? 네. 뭐 방통위의 제재도 소용이 없고, 뭐 영업정지가 내려져도 소용이 없고, 네. 과징금이 내려져도 소용이 없고, 계속 보조금은 하고 있고. 예. 예.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이 시정명령은 이미 나갔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내려달라고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미래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재권은 미래부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신규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데 아마 뭐 최소 30일 이상,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도 이통 3사가 영업정지를 한 번씩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KT가 받고 그 다음에 LG플러스가 받고 이렇게 한 군데씩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군데가 받는 동안 뺏어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보조금이 또 뿌려지는. 네. 오히려 제재가 더 보조금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하고요. 차례로 한 개사씩 영업정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두 개사씩 묶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이 부과 방식 이걸 좀 바꾸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시장에 맡겨둬야지 되는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구조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맛있는 경제에서는 오늘 정월 대보름이죠. 불엄과 오곡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영화관에서는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를 가지고 공룡과 경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나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통해 경제를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인데요. 2월 14일, 오늘은 음력 1월 15일이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푸드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독감이 걸렸습니다. 예, 참 유행 좋아하시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좀 사람이 많은 데를 좀 다녔어요. 한 그러셨군요. 나흘 정도? 그랬더니 조금 불안했는데. 그렇군요. 역시. 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지만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여튼 죄송하고요. 대신 재밌는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불엄 깨무셨어요? 아니요, 못 깼어요. 네. 상태가 이래서요. 상태. 네. 저는 이 때문에 이가 좀 이렇게 부실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네. 이걸 깨물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땅콩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호두는 이게 참 이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시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깨는 건지 모른 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근데 재미로. 이제 예. 유래를 얘기하면은 네. 정월대보름에 견과류들을 깼다, 불엄을 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에도 있었다고 이야기는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민속학자분들끼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정착이 돼서 이 불엄을 깨는 것 자체가 네. 사서에 오르내리는 거는 18세기 들어와서예요. 18세기 조선시대 후반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영종조 무렵이 돼서 이제 동국세 시기에 보면은 예. 작절이라고 나와요. 작절. 네, 작절. 근데 이 작은 뭐냐면 허균 선생이 쓰신 도문대작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부축간 앞에서 이렇게 질근질근 씹어낸다라고 하는 그 깨물 작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절자 절이? 같은 경우는 부스럼이라는 절자예요. 그러니까 부스럼을 예. 깨문다라는 얘기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엄이라는 건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거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사실은 그 네. 치과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에서 가장 건강 중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의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물을 한 컵 마시고 위아래 이를 100번씩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딱한 음식들을 먹는 게 훈련이 되어야 사실은 이가 좀 튼튼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또 1년 내내 종기나 부스럼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어떤 뭐 액땜을 좀 하려고 했던 이런 거죠.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종기야 뭐 본인이 안 닦아서 생기는 거지만 예. 부스럼은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렇죠. 약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알러지처럼 역병이라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몸에 나는 뭐 종기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 굉장히 약한 거고요. 역병이 돌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원을 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크죠. 네. 근데 이제는 네. 예전에는 견과류를 이렇게 정월대보름에 많이 먹는 이런 것처럼 돼 있었지만 견과류가 사철 먹는 음식이 됐어요. 그렇죠. 옆에 수입을 책상에도 하게 놓아두고 네. 식탁에도 놓아두고 이러면서 다들 지나갈 때 조금씩 먹고 네. 한 줌씩만 해서도 팔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인기가 많아진 건데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 때문이겠죠?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과류가 인간의 몸에 좋은 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럼 해산물은 몸에 안 좋나요?
예를 들면. 그렇게 치자면은 다 좋죠. 뭐. 다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견과류 쪽 수입을 하고 하는 업체들에서 마케팅을 좀 하죠. 근데 이 마케팅의 기법이라는 게 호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꼽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이고 브레인푸드라 그래서 엽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혈작용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요. 근데 제일 부각을 할 때 열심히 언성을 높이는 쪽이 홈쇼핑 쪽에서 많이 하죠. 입증 자료를 갖다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뭐 땅콩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잣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현대인들이 워낙 성인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알칼리성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항산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편히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이 섭취하는데 이게 호두도 일정량을 먹어야 뭐 심장병 예방이나 이런 거에 좋은 거고 땅콩도 일정량을 먹어야지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다 먹기도 하죠. 우리가 스낵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정월대보름에 또 챙겨 먹는 게 오곡밥이잖아요. 빠질 수 없죠. 아마 오늘 그 점심들 식당 주변, 그러니까 사무실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오곡밥 드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저희 제작진 아마 결식한 것 같고요. 그런가요? 아까 밖에서 무슨 인스턴트 스프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다 보니. 근데 이제 그 오곡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잘 만들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아주 쉽지 않고 너무 질거나 되거나. 보통 이제 오곡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찹쌀이 들어가고요. 수수, 팥, 차조, 콩,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백미를 먹는 거에 비해서는 열량이 좀 떨어지고요. 대신 영양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현미 먹듯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팥이에요. 팥. 거칠거칠한 느낌? 거피라고 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동시에 압력솥에 넣고 보통 그 주부님들 보면 오곡밥이라고 돼 있어요. 요새 나오는 쿠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오곡밥을 눌러놓고 다 넣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랬다간 그냥 전체 밥을 버려요. 왜냐면 팥 같은 경우는 불려서만도 쓸 수 없고요. 한번 삶아내야 돼요. 따로 해야 되죠. 따로 삶아내고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고 오곡밥 키트라고 나온 거 오늘 저녁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되게 많아요. 많이 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마트에서도. 키트로 된 거 갖다가 그냥 넣어놓으시면은 아마 곤죽이 되거나 오곡밥을 드시다가 팥이 이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이 곡물과 쌀의 어떤 뭐 황금 비율도 있나요? 비율 이전에 사실은 왜 넣나를 조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방색이라는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음양오행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각각의 오곡밥에 들어가는 곡물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팥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장복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항산화라고 하는 게 노화를 막는 역할도 하거든요. 활성산소를 막아주니까. 이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어서 평상시 나 왜 이렇게 피곤하니? 우울하고 처지고. 이 경우에는 팥을 드시면 좋은 게 비타민 B1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스 있는 아내들은 혹은 남편들은 팥을 삶아가지고요. 팥물을 내려서 차처럼 드세요. 그러시는 분은 참 부지런하신 분. 그리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수수부꾸미를 정월대보름에 드시는 것도 참 많거든요. 되게 이렇게 까끌까끌한 안에 팥소 들어있고 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분들한테도 좋고 남성분들한테도 좋은 게 방광염을 예방해줘요. 우리 평상시에는 수수 잘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수수가 그래서 혹시나 좀 소변 자주 보시고 뭐 이렇게 방광 좀 안 좋아서 피곤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니까 수수 드시면 아주 좋아요. 옥수수와 함께 수수도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조라고 얘기하는 게 차조는 식욕 없을 때요. 식욕이 뚝 떨어졌을 때. 이런 식욕 부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극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왜 묵집 이런 데가 보면 차조 밥 내놓잖아요. 이렇게 알박해. 그런 게 이제 소화 기능도 좀 굉장히 가능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없으면 빠지면 큰일 나죠. 찹쌀. 예전에 민간요법에서도 그렇고 한방에서도 그렇고 찹쌀밥이나 찹쌀죽을 한 달 먹으면
위장병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제가 위장이 안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교감 선생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찹쌀로 밥을 해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예.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은 네. 좋아지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꾸준히 못해서 아직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밥에 섞어서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곡물들을 참 따로 먹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곡밥을 1년 내내 먹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럴 수도 없고. 물론 잡곡밥을 해주시면 참 좋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미가 갖고 있는 종합 영양분 다 빼놓고 그냥 순전히 네.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분, 칼로리만 네.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근데 강력 추천을 해드린다면은 팥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차로 네. 끓여서 숭늉처럼 드시는 게 내려서 먹어라. 네네네. 예. 섭취하기가 가장 좋고요. 네. 수수 같은 경우는 볶아서 드시면은 네. 궁금할 때 이렇게 깨 볶아서 드시듯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드시면 약간 좀 까슬까슬할 수 있으니까 깨하고 같이 볶아도 되고요. 네. 소금을 아주 미량만 네. 넣어주시면은 중독돼요. 수수에 중독되면은 애인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씨 웃으면 잇몸에 다 다 껴있어요. 껴져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묵밥 해 드시면 참 좋죠. 네. 차조밥 해가지고 드시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인간이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네. 네, 뭐 광합성을 하면 나와야 되는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한데 이 녀석은 찹쌀 안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찹쌀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센스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다 넣으실 생각하시지 말고 예. 물리지 않게 네. 월요일은 찹쌀밥, 네. 화요일은 족밥, 뭐 수요일은 뭐 이렇게 팥밥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영양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 좋은데 귀찮아서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 기자님은 사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네. 되게 바지런한 부부잖아요. 죽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입신의 경지까지 올라셨는데. 근데 이제 네. 팥밥은 예. 이제 죄송합니다. 오곡밥은 할 때 이제 소금을 약간 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가능한 한 간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네. 나물하고 같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예. 꼭 드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라지라든지 네. 밭에서 나오는 소고기라고 얘기를 하죠. 도라지하고 그리고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제일 좋은 건 뭐 취도 예. 괜찮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시래기. 시래기. 네, 예. 시래기 살짝 볶아가지고 네. 삶아가지고 껍질 다 벗긴 다음에 들기름 넣고 예. 들깨가루하고 하면은 정말 좋죠.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게 침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맛있는 음식들인데. 네. 근데 올해 이 잡곡하고 부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리하는 주부도 그렇고요. 남편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네. 가정의 주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 보면 번거로운 작업이 동반되어야 되는 네. 예를 들어서 잡곡류라든지 예. 탕류 같은 경우는 소비 재료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알겠습니다. 떨어져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배워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노믹스라고 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예, 이번 주는 어떤 영화로 경제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 보면 그 어린이용 영화가 상당히 많이 개봉이 되던데요. 예. 방학도 좀 되고 하니까, 예, 그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용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백악기 캐나다와 그리고 미국 같은 이런 북미 대륙에는 어떤 공룡이 살았을까.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다이노소 어드벤처 3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7천만 년 전 알래스카 인근에 살았던 아메리카 공룡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그 아이들 보통 공룡 그리고 자동차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저는 N가 봐요. 여전히 좋아요. 이 주인공이 그러면은 공룡일 테고 네. 공룡들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아메리카에 사는 공룡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좀 듣기에 약간 낯선 그런 공룡 종류입니다. 네. 파키리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초식 공룡입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초식 공룡이 주인공이 된 공룡 영화는 또 처음이다. 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보통은 육식 공룡들의 스펙타클한 모습을 많이 싣는데요. 그렇죠. 이 영화는 좀 독특하게도 초식 공룡이 주인공입니다. 예. 어린 공룡 이름이 이제 파치인데요. 이 공룡 파치는 아주 약골입니다. 네. 형한테 밀려가지고 먹이조차도 못 먹을 정도인데 이 어느 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추위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키리오 사우루스 무리들이 이제 풀과 나무를 찾아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납니다. 이 와중에 아빠 공룡이 육식 동물인 고르고사우루스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네. 또 엄마 공룡 역시 산불 속에서 그 가족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예. 결국 이제 파치와 형 그리고 이제 이동 중에 생긴 여자친구. 3명은 이제 고르곤의 공격을 피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또 방황을 하는데요. 네. 이 3명의 공룡들이 3마리의 공룡들이 네. 다시 이제 무리와 합류하는 과정에 겪은 그런 일종의 어드벤처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이 영화 볼거리는 있나요? 정말 스펙터클한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 스토리 자체로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 상당히 배경이 멋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만 거의 실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광활한 알래스카의 원시 모습을 보면 정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 감독이 이런 디자인을 찾아서 3D 카메라로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 메가폰을 잡은 감독이 닐 나이팅게일이라는 감독인데요. 카메라를 가지고 7천만 년 전 과거로 내가 돌아간 느낌이었다라고 네.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원작은 영국 BBC의 6부작 다큐멘터리 공룡 대탐험입니다. 어디가 이렇게 원시 환경하고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네. 네. 실제로 뉴질랜드 쪽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예. 이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찾으셨나요? 네. 한번 공룡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덩치가 크고 아주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를 보통 이제 공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우리 경제에서도 공룡이 많죠. 대기업? 그렇죠. 네. 예, 경제 규모가 커지고 더구나 이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공룡 이름을 붙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던 공룡 중에 하나가 유통공룡이 있었죠. 유통 분야의 대기업인데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롯데 그리고 신세계입니다. 네. 쇼핑, 뭐 홈쇼핑,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 그다음 백화점, 편의점까지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양대 유통 공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공룡들 때문에 사실 지역 전통시장 아주 힘들어하는데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간다. 이런 또 불만도 많습니다. 네. 때문에 실제로 이 경제 민주화에 집중 성토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대형 할인마트 한 달에 한 2번 정도 쉬죠. 이런 우려를 반영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금융계에도 공룡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NH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사들이겠다. 이러니까 네. 금융공룡이라는 단어가 많이 아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NH증권의 경우는 이라크 국내 1위의 증권사가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금융공룡 하면 우리금융지주였는데 이 증권사 생명 이것을 이제 패키지로 앞으로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크기가 대폭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이게 뭐 국내에서는 우리가 공룡이다라고 부르지만 네. 또 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사실 또 국내 공룡은 아기 공룡에 사실은 큰 모습이죠. 우리 경제 자체가 또 아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뭐 아무리 신세계 롯데가 크다 하더라도 월마트, 아마존에 비하면 네. 아무것도 아니고요. 금융권도 보면 뭐 시티그룹이라든가 HSBC,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 비교하면 정말로 뭐 진짜 둘리 수준밖에 안 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그 JP모간의 경우는 2013년 기준으로 예. 자산이 2조 4천억 달러인데요. 네. 이게 잉글랜드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제조업에서는 제조업 공룡, 그리고 해운 공룡, 철강 공룡, 네. 통신 공룡, KT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각 분야에서 요즘 공룡이 많이 좀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부처에도 공룡 있죠? 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표적인 공룡부처 네.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많이 손꼽는데요. 과거에 이제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일부가 합쳐졌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룡부처다 그러면 덩치도 크고 파워도 큰 네. 그런 부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공룡부처 이게 또 기획재정부죠. 과거에 이제 경제기획원과 정부가 합쳐진 예. 그런 조직인데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체 그리고 재정정책 예산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룡부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합쳐지면서 정말로 거대해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도 해양수산부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예. 여전히 공룡부처인데요. 이 기재부와 국토부 보면 지금 과장만 지금 각각 100명이 넘습니다. 네. 떨어뜨렸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참 명함도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네. 자본시장에서의 공룡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자본시장에 아마 공룡 펀드라는 걸 한번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예. 펀드의 설정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대형 펀드를 공룡 펀드라고 부릅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이런 공룡 펀드는 모두 11개입니다. 네. 역대 최고 공룡 펀드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2007년에 미래에셋증권이 출시했던 인사이트 펀드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엄청난 열풍을 그때 먹었었죠. 네. 그때 당시 설정액이 무려 4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한 펀드가 과도하게 커지게 될 경우에는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한 펀드만 잘못되면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수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펀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룡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본시장, 금융사, 또 정보부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공룡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할 때 좀 고상하게 말하면 규모의 경제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역시 공룡 기업 혹은 이제 이렇게 공룡 펀드 이렇게 되면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시장 지배력이라는 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공룡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또 함부로 또 망하게 하기도 힘듭니다. 네. 예, 금융시장이라든가 그다음 경제계 자체 충격을 보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이 기업이라든가 이 금융권을 살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대마불사입니다. 예. 경제학적으로 보면 역시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수익을 독점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제도까지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인수합병을 통해서라도 네. 계속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역시 또 약점도 있죠. 이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관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약점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재밌는 게 이제 구글에서 지금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이런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다. 우리 지금 구글이 그렇게 가고 있다. 네. 라면서 구글의 최고 경영자로 다시 복귀한 레리 페이지가 한탄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커지면 결국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려감이 커지는데요. 네. 독과점, 우려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미국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죠. 네. 반독점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만든 계기가 됐었고요. 결국 회사가 나중에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모든 조직에는 좀 적정 규모가 있는 것 아니냐. 네.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공룡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네. 예,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적정 규모까지 딱 하고 없어지게 맞습니다. 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공룡 얘기로 또 이렇게 경제 얘기 해보니까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작년 11월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호응이 대단했는데요. 특히나 아이 낳고 키우느라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박람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실망을 하고 발길을 돌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였을까요? 듣던 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애초 의도와는 달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